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그녀에게 집을 선물했습니다. 결혼이란 기쁨과 우아함,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 바랄 수 있는 모든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식이 열리기도 전에 그 소위 말하는 사이라는 사람이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부모님, 형, 형수까지 모두 함께요. 그들은 마치 그 집이 자기들 것인 양 그렇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안방은 우리가 쓸게요. 그리고 너희 다른 집안일이나 알아서 다 하면 되겠네. 저는 이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제 딸을 단지 살림하는 하나로만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죠. 너무 빨리 거만해졌고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절대 누구의 발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으로. 그리고 그들이 입을 다물게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남자친구였던 김민수는 처음엔 꽤 괜찮아 보였어요. 예에 바르고 제 딸 수진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었죠. 부모라면 신중하게나마 허락할 만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으며 결혼식 비용조차 전혀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형과 형수는 도시에서 간신히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박용철은 처음부터 이 관계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고 고집스럽고 희망 없는 사랑이었죠. 그녀는 간청하고 설득하고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딸이 결혼 후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 일각에 있는 아름다운 단독주택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단장한 집이었고 영철이 직접 모든 것을 감독하며 수천만 원을 들여 맞춤형 디자인과 고급 자재로 꾸몄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날 영철은 너무 신이 나서 저를 끌고 가서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 이 동네는 감옥이에요. 애 모든 집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웃 방문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문 좀 열어놓으라고 해요. 민수야. 그리고 저 대문은 뭐야? 감옥 철문처럼 잠겨있고 은행이라도 지키는 줄 알겠네. 우리 친척들이 오면 밖에서 거지처럼 기다리라는 거야. 당장 일꾼 불러서 이 웃기게 생긴 대문부터 철거해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김순자 씨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천천히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 결혼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집도, 차도, 심지어 약혼 반지도요. 수진이 조용히 자기 돈으로 반지를 사서 우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감사나 부끄러움은커녕 오히려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반지는 그냥 형식적인 건데 뭐하러 돈 낭비를 해. 그리고 지금 우리 집 문턱에 서서 순자 씨가 모텔이라도 검사하듯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언제나처럼 중재자가 되어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근처에 정말 좋은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사람들도 만나고 게임이나 여러 행사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 씨는 코를 찡그리고 말했습니다. 카드게임. 우리가 카드게임을 안 해봤겠어. 그리고는 마치 우리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민수의 부모님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방을 들여다보고 가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들 집인 것처럼요. 인사 한마디, 우리를 향한 눈길조차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율과 당혹감 사이에서 얼어붙었고 평소 침착한 영철마저도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자 민수가 다급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부모님이 조금 헐달하신 편이라 그래요. 하지만 정말 수진이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안방에서 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방 좋네. 딱 우리 방이야. 잠시나마 그들이 드디어 우리가 수진을 위해 한 노력을 인정하는 건가 싶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자 씨는 새 침대 위에 신발을 신은 채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시트는 이미 그녀의 낡은 운동화 밑창에서 묻은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민수의 아버지 김철수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딸의 새 집안에서요.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그는 타고 있는 담배를 딸의 나무 협탁에 비벼 끊어 재떨이처럼 사용했습니다. 금세 나무 표면에는 시커먼 자국이 남았습니다. 영철은 이를 악물며 분노를 참는 듯 보였고 수지는 창피한 듯 민수를 쿡 찔렀습니다. 민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말려보라는 듯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마치 꾸중을 듣는 아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반박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미 도를 넘은 뻔뻔함의 정점을 찍듯 민수의 아버지 철수 씨가 팔을 쭉 뻗으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이 방 좋네. 햇빛도 잘 들어오고 전망도 끝내줘. 여기 우리가 쓰면 되겠어.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혹시 제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 딸의 집에 들어와 한 바퀴 둘러보고는 안방을 자기들 것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영철, 수진, 그리고 저는 셋 다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침략이었죠. 철수 씨는 안방을 나와 우리를 거의 무시하듯 지나치고는 작은 방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방을 훑어보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긴 딱 손주방으로 좋겠네. 그리고는 민수를 향해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형한테 전화해서 월세 계약 취소하라고 해. 형이랑 형수는 당장 이사 오라고 해라. 그리고 이 집은 형 이름으로 등기해. 그래야 손주가 학교 다닐 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너랑 수진이는 애 낳고 나면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 되잖아. 뭐 급할 건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입을 열려던 찰나 영철이 제 손목을 잡아 살짝 흔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선을 긋지 못한다면 이런 가족과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우리 앞에서는 예에 바르고 점잖아 보였던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등을 잔뜩 구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끈이 풀린 인형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한계에 도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당신 가족 모두가 묵는 하숙집이 아니라고요. 이건 선을 넘는 행동 아닌가요?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철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코에서 연기를 뿜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 내가 이 집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 이건 우리 아들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지. 그런데 감히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해. 결혼하고 나면 우리를 내쫓겠다는 거야. 뭐야. 그는 방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은 아직도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 큰 집을 이렇게 비워두는 게 말이 돼. 애 형이 이사 오면 안 되는데. 순자 씨도 바로 끼어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 결혼 선물로 받은 집이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봐. 두 사람이 이 큰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돼. 저 작은 방에 손주가 좀 머문다고 뭐가 문제야. 너희는 애도 없잖아. 빈 방 비워두는 게 더 낭비 아니야. 그러더니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배려라도 하는 것처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야. 얘야. 그냥 너희가 힘들까 봐 도와주려고 온 거야.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는 우리 모두의 표정이 싸늘해진 것을 느꼈는지 순자 씨는 수진을 바라보며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곧 내 며느리가 될 텐데
당연히 우릴 돌보는 건 내 책임 아니겠니? 요리, 청소, 우리 편하게 지내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신부라고 해서 게으름 피울 생각은 하지 마. 제 손은 주먹으로 쥐어졌고 수진의 손은 옆구리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짧고 가팔랐습니다. 그런데도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내 꼴을 보니까 내가 집안일을 잘할 것 같진 않네. 차라리 내 아버지한테 돈 좀 써서 가정부를 고용해서 우리를 돌보라고 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수진의 몸이 굳어졌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뜨겁고 환한 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폭발했습니다. 도시의 집을 원하신다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세요. 우리 부모님께 모든 걸 기대지 말고요. 방 안은 두꺼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수아, 듣고 있니? 내가 결혼하려는 여자가 우리를 거지 취급하고 있어. 언제부터 자기네 집돈이 우리보다 더 중요해졌지? 결혼하면 모든 걸 공유하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는 거야.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 그런 말 하면 안 돼. 부모님께 사과드려.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부모님을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내게 주신 거야. 너도 내 부모님도 아니라고. 민수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제발. 너는 항상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잖아. 내가 항상 참아줬는데 이번만큼은 부모님께 조금만이라도 존경심을 보여줄 수는 없겠니? 수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안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민수 같은 남자를 만난 걸 감사히 여겨야지. 내가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해. 너 이기적이고 버릇없고 존경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한테 너는 가분한 거 아니니? 그녀는 민수를 향해 돌아서며 불타는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알겠지. 애는 우리를 깔보는 거야. 이 도시 사람들처럼 말이야. 수지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내 것이 아닌 걸 가지려고 하시네요. 그게 가족인가요? 그건 욕심이에요. 민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진, 그건 너무 심했어. 부모님께 사과해야 해. 철수 씨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담배 연기를 우리 쪽으로 내뱉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철과 저를 향했고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따님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묻고 싶네요. 제가 보기엔 훈육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존경심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맨날 내 집 타령이나 하고 듣기 지겹네요.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아들이고는 연기를 천천히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릴 시골 사람이라고 깔보는 건 아니겠죠. 그의 눈은 가늘어졌고 거에 게으른 듯한 태도로 덧붙였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된 것도 다 훈육 덕분입니다. 강하게 키웠죠. 그래서 예의 바르고 열심히 일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따님도 우리 가족에 들어오면 제자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민수가 잘 가르칠 테니까요. 민수는 옆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영철은 그들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이렇게 뻔뻔하고 부끄러움 없는 가족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며 폭발했습니다.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당신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 감히 우리한테 훈계를 해. 결혼식에 한 푼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 결혼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으면서 이제 와서 이 집이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해. 저는 민수를 향해 눈을 날카롭게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내 아들, 그가 뭘 가져왔는데. 순종적인 태도 말고는 뭐가 있지. 우리에게 모든 걸 의존하면서 어디서 감히 요구할 권리가 생긴 거지. 밀러 부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마치 지금껏 아무도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당당히 맞선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잠시 후 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떠들어. 돈이 없으면 어때? 내 딸이 그리 대단했으면 우리 아들이 쉽게 얻을 수 있었겠어. 내 딸이 먼저 민수한테 매달린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고 표정은 날카롭고 비열했습니다. 우리가 왜 내 딸이 민수를 잡으려고 애썼는지 모를 것 같아. 나이도 찾겠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으면 굳이 집이랑 선물로 남자를 꼬셨겠어. 솔직히 말해봐. 내 딸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 순간 수진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숨은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민수가 자격지심을 느낄까 봐 자신의 가족 배경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가족의 부를 자랑하지 않았고 민수 앞에서는 절대 고가의 물건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항상 그녀가 냈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했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배려가 절박함으로 애곡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 안 할래요. 영철과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녀는 민수를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왔고 이건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이것이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본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한상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요. 사실 우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으므로.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결정타가 된 것입니다. 순자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너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내가 결혼을 취소한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를 다시 받아줄 리가 없거든. 수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민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부모님 데리고 나가요. 우리 이제 끝이에요. 민수는 당황하며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 이러지 마. 이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수진은 그의 손을 불에 대인 것처럼 뿌리쳤습니다. 손 떼. 철수 씨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봐라, 민수야. 내가 참 한심하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도 내가 그녀를 통제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넘어가면 평생 그녀한테 휘둘릴 거야. 너, 남자가 맞긴 하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유리잔을 집어들고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남아 울려 퍼지는 소리가 집안을 뒤덮었고 순간적으로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영철이 분노에 차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철수 씨를 향해 돌진하더니 주먹을 날렸습니다. 철수 씨는 벽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숨을 헐떡이며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의 뺨에는 이미 붉은 멍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이건 폭행이라고요. 영철은 그 위에 서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해봐. 이 집에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 민수는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고 민수는 처음으로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녀가 사과하면
우리 그냥 이 일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철의 손바닥이 민수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민수는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뺨을 감싸며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이 자식아, 영철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건 수진을 위해서다. 내가 그녀에게 한 모든 말, 그리고 그녀가 들어야 했던 모든 모욕에 대한 대가라. 민수는 뒤로 물러나며 겁에 질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어지러운 상태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영철이 그를 다시 쳐다보자 그는 겁에 질려 멈췄습니다. 다른 말 한마디라도 해봐. 경찰 부른다고. 좋아, 불러봐. 근데 내가 여기서 한 짓들 다 말할 준비는 됐겠지. 영철은 그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주 확실히 보이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설령 수진이 너희 가족에 들어가고 싶어 했더라도 내가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철수 씨는 이제 안전히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우리 딸은 똑똑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어. 내 아들은 필요 없어. 아니, 우리 딸이 내 아들한테 가분하다고. 영철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못 대, 집도 못 사.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준 모든 걸 무시하고 바닥에 흙을 묻히고 담배를 피우고 마치 우리가 너희한테 빚이라도 진 것처럼 행동했지. 그러니까 분명히 해두자. 그는 철수 씨를 바닥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주워들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 씨는 민수의 팔을 잡아 끌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두고 봐, 내 딸은 후회할 거라. 우리 민수는 여자들이 줄 서서 기다릴 남자라. 내 딸은 결국 혼자가 될 거라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고 그녀는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졌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우리가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거의 모든 데이트, 영화, 여행 비용은 수진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민수가 우리 가족에게 저녁을 산 적은 딱 한 번이었고 그것도 그의 생일날 패스트푸드점에서였습니다. 수진이 그의 생일에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며 150만 원 넘게 썼던 반면 수진의 생일에는 고작 2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의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간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때 제가 병원에 가져간 선물만 해도 15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도 지금 그는 수진에게 돈을 청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은근한 협박까지 덧붙여서요.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직장으로 찾아가 직접 해결하겠다. 해결이라니요. 이건 단순히 터무니없는 요구를 넘어 비열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모두 입구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수와 그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부모는 거리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관리자 어디 있어요? 매니저 좀 데려와요. 우리는 수진을 만나러 왔어요. 우리 아들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소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과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순자 씨는 수진을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이 여자가 우리 아들과 1년 동안 사귀면서 우리 아들의 돈을 펑펑 쓰고 이제 헤어졌다고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해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짜야. 난 그녀가 불우한 집안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녀 아버지가 그레노트 그룹의 임원이라던데 다 거짓말 아니야. 수진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사기꾼 취급을 받다니요. 항상 품이 있고 전문적이며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단 몇 분 만에 민수의 가족이 그녀를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제가 한 걸음 나서자 민수네 가족의 자신감이 잠시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번 영철의 분노를 경험했기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단지 공정한 걸 원해요. 내 딸이 우리 아들에게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고요.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으니 정확히 얼마를 빚졌는지 말해보죠. 순자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곧 허리를 펴고 외쳤습니다. 2,897달러 36센트요.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고작 3,000달러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이 난리를 친 거야. 남몇 억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36센트까지 계산한 거 실화야. 조용한 웅성거림은 이제 대놓고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자 씨의 표정은 흔들렸지만 철수 씨가 나서며 큰 포스터 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시라도 하는 것처럼 그것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아들이 그녀를 위해 쓴 모든 비용의 상세 내역입니다. 커피, 영화표, 저녁값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는 마치 회사 예산 보고서를 발표하듯 항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읽을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조롱 섞인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진짜 커피값까지 적어놨다고. 이건 예산 관리가 아니라 그냥 소름 끼치는 행동이잖아. 발렌타인데이 꽃 20달러. 농담이지. 그때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재정계획 차원에서 기록한 거였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웃음소리는 더 커졌고 저는 이 순간이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돈을 요구한다면 제대로 해봅시다. 천천히 일부러 시간을 끌며 수표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3,000달러를 적은 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수표를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 가볍게 손목을 튕겨 수표를 민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여기요. 당신들이 요구한 돈 전부 갚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수표를 주워들었고 잠시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민수 씨, 제 목소리는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신이 수진에게 빚진 돈을 정산해 볼까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렀습니다.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순자 씨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무슨 돈? 그건 말도 안 돼. 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독관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진을 돌아보며 이제 떠날 준비를 했지만 막 발걸음을 때려는 순간 날카롭고 신경을 긁는 순자 씨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저는 멈춰섰고 천천히 뒤돌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차분하고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미 누가 승자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1. 친구들과의 커피 약속, 주말 요가 수업. 그녀는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영철은 암묵적으로 민수나 그와 관련된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수진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테이크아웃 음식을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리며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수진, 요즘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고 너한테 화를 낸 것도 정말 미안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대답하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침묵이 가장 분명한 답이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 진심으로 미안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자기가 지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걸까? 둘 다겠지.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의 성장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도 아니었죠. 그녀가 힘들어하는 건 한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고 화면에 뜬 내용을 본 순간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흐릿하게 편집된 사진과 영상 클립들이 조작되어 있었고 모두 수진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캡션은 악의적이었습니다. 현실판 꽃뱀. 헤어진 뒤에도 전 남자친구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불우한 배경을 자랑했다고. 이제는 그녀도 별거 아니란 걸 알겠지. 천천히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습니다. 이건 누가 한 건지 추측할 필요도 없겠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정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내용만 봐도 알아요. 사진이랑 영상들 다 민수가 찍은 거예요. 자기 얼굴은 잘라내고 익명 계정을 썼지만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이런 짓까지 하다니.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잊고 싶었는데 왜 날 놔주질 않는 걸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가 너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야. 그는 자기 자존심에 집착하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뒤로 끌어당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날 밤 저는 대학 시절 친구이자 현재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해당 익명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식 법적 통지서를 발송했고 게시자의 IP 정보를 보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민수의 행동에 대해 민사적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려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잠시 동안은 상황이 잠잠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우편으로 한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민수가 직접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어조는 후회와 자기 비난, 그리고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첫 데이트 때 그녀가 어떻게 웃었는지, 그의 아버지가 아팠을 때 그녀가 밤새 간호했던 일을 언급하며 감정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멋줄이 진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너 없이 완전히 떠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너는 나의 유일한 빛이었어.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어. 이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접근금지 명령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과 저는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편지를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친 게 아니야. 내가 치유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치유에는 시간이 걸려. 하지만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더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딸이지. 몇 주 후,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수진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련 증거를 그레노트 앤드 CO의 법무팀에도 제공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그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재등장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 살지 않았고 사과하거나 타협하며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았고 자신이 설정했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편지를 흘끗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헤어지고 나서 청구서를 보내진 않았네.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롱한 여유로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급작스러운 로맨틱한 접근도, 서두르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잦아졌지만 결코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소규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며 가끔씩 커피를 마시며 시장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든이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똑똑해서도 독립적이어서도 아니야. 그냥 너와 함께 있을 때 세상이 더 살만한 곳처럼 느껴져. 수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이 순간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이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가고 싶어.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가식 없이, 망설임 없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든은 곧 그녀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파커 부부는 품이 있고 지적이며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문제를 캐묻거나 판단하거나 그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능력 있는 성인으로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파커 부인은 직접 준비한 작은 디저트를 내놓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든이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싶었죠. 그날 저녁 이든의 아버지는 렁처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똑똑하고 당당하며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든이 그녀를 만난 건 참 다행이에요. 그곳에는 권위적인 태도도, 과도한 요구도, 굴복을 강요하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연결과 상호 존중을 중요시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수의 가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침내 안전하고 소중히 여겨지는 자리에 도달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좋은 일은 쉽게 눈에 띄는 법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사진이 온라인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이든이 비즈니스 행사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든의 가족 이름이 함께 언급되자 사진은 곧 업계 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식은 민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민수가 입구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다야.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 품에 안긴 거야. 수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민수, 그냥 돌아가. 나를 비난할 자격은 없어. 그의 콧구멍이 벌름거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지. 나랑 있을 때 이미 그 남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만둬야 해. 너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 잊었어. 날 따라다니는 거라면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 거야. 민수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고 그의 손은 옆구리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또다시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든이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차분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든은 수진 옆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에게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면 내가 직접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는 이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이런 대면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새 남자친구나.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이 무너진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도 된다고 생각해. 이든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녀는 내가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해하는 거야. 소리치지도 극적인 대치도 없었지만 그의 말의 무게는 민수를 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서 있었고 이든은 그녀 옆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가 한때 비난하고 무시하고 통제하려 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가 닿을 수 없는 빛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 곁에 설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수진과 이든이 걸어가는 동안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고 분노와 후회 그리고 끝이라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수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과 저는 좁은 산책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느리고 여유로웠습니다. 자갈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바스락거렸고 뒤쪽에서는 나무들이 저녁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땅 위에 들이웠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어렸을 때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호숫가의 매끄러운 돌 위를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죠. 그녀가 돌 위에서 비틀거릴 때마다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재킷 소매를 붙잡아 균형을 잡아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하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물속에서 돌을 줍던 거 기억나?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항상 모든 돌이 특별하다고 말했지. 그래서 다 집에 가져와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녀는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땐 세상의 모든 게 소중하다고 생각했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어떤 것들은 마음속에만 남아야 한다는 걸 삶 속에 두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메뉴에서 가장 저렴한 세트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시키지 마, 낭비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고, 그가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도 그는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52만 원을 계좌로 보내며 농담처럼 말했죠.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저는 정말 바보같이도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게 매력적이고 미니멀리스트적인 성숙한 사랑의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위 실용성이라는 것이 단지 탐욕의 가면일 뿐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점수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일에는 새 아이폰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에는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건네며 말하더군요. 좋은 거 하나 사. 그리고는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커플은 돈으로 사랑을 재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정말 어리석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가 없었기에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는 집이 없었기에 저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했기에 저는 몰래 반지를 골라 친구에게 대신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요리할 줄 알아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도시 여자들은 부엌에 어울리지 않잖아. 우리 가족에서는 그런 건 안 통해요.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리할 줄 알아요. 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잣말처럼 그래, 그렇겠지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언젠가 저를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한다면요. 하지만 그것이 끝없는 테스트와 비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녀는 제 옷차림을 비웃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입었네. 제 직업을 깎아내렸습니다. 여자가 너무 아망 있으면 다루기 힘들어. 제 성격까지 비판했습니다. 너무 강해 보여. 좋은 아내가 되려면 좀 부드러워야지. 그리고 커티스는 저를 한 번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이라곤. 원래 저런 분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때는 그가 평화를 유지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는 단순히 비겁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직장 다닐 시간 같은 건 없을 거라. 굳이 에너지를 낭비해서 커리어 같은 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 그들은 제가 개인적인 아망을 가지는 것도, 제 공간을 가지는 것도, 심지어 제 의견을 가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어리석게도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혼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깨우게 만든 순간은 집 때문이었습니다. 커티스는 집을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부모님께서 혼수의 일환으로 집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부모님께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즉시 선언했습니다. 안방은 우리가 쓸게요. 두 번째 방은 우리 손자 루카를 위한 거고 트레비스랑 그의 가족도 같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큰 집을 사줬다니 운이 좋네. 근데 그게 내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뜻은 아니야. 커티스는 그저 침묵하며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에게 따지자 그는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원이었고 집이었으며 지갑이었습니다. 편리한 애부인이었을 뿐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처구니 없는 부분은 우리가 헤어진 후 커티스가 회사에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차갑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여자였어.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제가 그동안 커피, 식사, 차비로 쓴 모든 비용을 적은 청구서를 보내며 3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약혼 반지를 스스로 산 여자가 이제는 꽃뱀으로 불리는 상황이라니요. 그래서 전액을 그에게 송금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빚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을 영원히 닫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그의 가족의 평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가 보낸 이력서는 모두 묵묵부답이었고 사람들은 그가 초췌하고 불행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저는 이미 관심을 끊었으니까요. 가끔 저는 과거의 저를 떠올립니다. 사랑을 위해 스스로를 침묵시켰던 그 소녀를요. 자신의 경계를 희생시켰던 사람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그 사람을요. 물론 그녀를 떠올리면 아픕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자유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관계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재정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떠났고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에 스스로 삼켜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조용하고 품위 있는 복수입니다. 소리 지르지도 음모를 꾸미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가 닿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나아갑니다.